아마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마 답변하시고 싶으신데 근질근질 하시는 우리 진실인들 계실 것 같으니까요. 일단 이게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이미 70년 된 논의입니다. 7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이 있겠죠. 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겠죠. 사람이 설계하는 제도이니까.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안 하거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9월 중에 수사기소 분리는 법이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공소청이 아니라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아니면 다른 기관에 두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씩 서로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부학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중수청은 행안부에 둬야 된다, 법무부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진술인들께서는 특히 이광철 변호사님께서는 조국혁신당 안에 아마 관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법무부에 두는 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반드시 고집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서부학 교수님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 주신 것처럼 법무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을 짧게 좀 돌아가면서 다른 우리 진술인들께서도 그 부분 입장을 조금씩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국가 권력의 남용이 우리가 좀 최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은 자기의 소임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헌법상 국가기관 법정주의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국가기관을 창설하고 운용을 해야 될 것인데, 사실 경찰이 수사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행안부에 지금 두자는 말씀들이 나왔지만 원래 경찰은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 경찰이 수사와 치안 이런 것들을 같이 담당하는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조직을 70년 이상 운영해 왔던 것이고, 치안을 떼내고 고유한 수사작용만 한다면 그것은 기소에 이르기 이전의 전 단계의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사법 작용이고 법무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만 법무부에 두는 것이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 남용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없애는 데 주안을 둬야지, 그런 국가 운영, 국가 조직을 창설하는 원리에 맞지 않게 행안부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또 그게 법안에 이제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탈검찰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법안에도 나와 있지만 그 법무부 장관의 중수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도 매우 통제를 하고, 또 중수청장이 저희는 수사본부를 쪼개가지고 그 수사본부에 대한 중수청장의 지휘권도 현행 경찰청장이 국수본에 대해서 하는 통제처럼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렇게 설계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기존에 윤석열 정권이나 그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은 다 검사 출신만 임명됐습니다. 네. 공소청장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할 것이고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중수청장을 당연히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려고 하겠죠. 정권에 따라서는. 예. 그러면 그냥 검사들 아닌가요, 다? 검사 조직, 법무부가 검사로 하나가 된, 통합된 조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중수청을 별도로 만들어주면 차라리 기존 검찰, 수사기소 분리하기 전인 기존 검찰은 특수부였는데 그거를 중수청으로 승격시켜주는 잘못된 설계가 되는 것 아닐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법 작용인이 법무부에 두어야 된다라는 그 고려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했던 우리 한국 현대사, 정치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단 법무부는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짤막한 답변. 예, 짤막하게 다른 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야 돼요. 행안부에 있더라도 실제로 지난 윤석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전직 검사를 임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소속되느냐하고 무관한 것이고 통치권자가 이거를 악용하려고 한다면 온갖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서 심지어 윤석열은 계엄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조직의 창설은 원칙적으로 하고 그 차후에 제기되어지는 남용과 통제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설계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 양용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것도 더 여쭤봐야 되니까요. 네. 저는 정책적으로 행안부에 두거나 법무부에 두거나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법무부에 두는 것이 사법경찰 기능에 일관된 법 집행에 있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모성준 교수님 답변 듣고 서부학 교수님 혹시 보충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는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습니다만은 중수청 처음 들었을 때 네, FBI에 대응하는 기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에 있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한 게 있는데요. 그냥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정도의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부학 교수님 혹시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특징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통제한 것이 아니고 검사들이 사실상 법무부를 그 장악을 해가지고 법무부가 일개 중앙부처 이상의 그 파워를 그동안 행사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당연스럽게 그동안에 여겨져 왔고. 근데 지금 우리가 검찰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 폐해를 막고 이 기관 간에 서로 견제 균형을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이것을 다시 법무부에 놓게 되면 저는 상황이 바뀌면 저는 언제든지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저는 한 몸처럼 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원칙론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위험성을 우리가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중수청을 만들었을 때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뭐 어디로 할 건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가 국가수사본부와 중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중수청은 그중에 일부를 수사하는 개념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중수청의 수사에 우선 관할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혹시 이광철 변호사님 생각 있으시면 여기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의 질의 취지는 이제 우선적 관할권의 문제이고, 그래서 현재 공수처에도 이제 우선적 관할이 일부 이제 인정되고 이첩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서 일단 일반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도의 진폭은 있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일반 특별법 관계처럼 특수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이 기관 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홍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만든 이상 어느 정도의 수사 우선권은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의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라는 수사 범위 설정 방식이 기존의 6대 범죄, 검찰청법에 따른 네. 6대 범죄를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중대범죄를 설정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피해자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 금액의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설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서법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공수처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사실 공수처 수사 대상이나 범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 교수님, 양 변호사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6대 범죄, 8대 범죄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수사 조직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큰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하고 경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강제수사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뒤늦게 중수청에서 뭐 고소가 되든 고발이 되든 진정이 되든 해가지고 사후에 그 사건을 인지를 하고 수사권을 넘겨라 이렇게 되면
저는 양기관 간에 상당한 트러블이 여기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건 가로채기라든가 또는 사건 쇼핑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중수청에 의한 수사를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쇼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면 저는 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처럼 많은 분야의 수사를 하도록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결국에 수사 관할의 문제 때문에 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필요할 거라고는 보시는 거죠. 아까 양석 변호사님도 만약에 할 거면 차라리 법무부에 두는 게 낫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런 수사 관할과 관련돼서 충돌하는 것을 조정해주는 기관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법의 그 원칙을 일단 넣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도 안 되는 부분 또 정말 내란 외환죄처럼 중요한 범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은 국가수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관할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혀 아는 게 없는데요.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것만 네. 하나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제 무슨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 대해서 정보 침탈 사건이 발생을 하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무슨 방송통신위원회 요런 데가 이제 다 뭐 이렇게 경찰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면 어려운 사건일수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관할 문제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수사기관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쉽고 간편하고 생색이 나는 거를 먼저 하게 돼 있고 어렵고 힘든 거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어렵고 힘든 게 그 중요한 아무튼 이 사안과 관련된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어렵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좀 장치들은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다른 분들보다 우리 모성준 교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큰 결단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직 판사이시니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모성준 교수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복잡한 사건, 뭐 지금 사기 사건이나 중대한 사건들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이 융합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플리바게닝 등등을 포함해서 공범들을 찾아내고 수사의 큰 그림을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지금 플리바게닝은 허용. 허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죄에 대해서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면 지금 검찰의 큰 폐해였던 누군가를 불어 그러면 당신의 횡령 금액을 줄여줄게. 당신 100억 횡령했는데 이 횡령한 거 어떤 공무원한테 뇌물 1억 줬다라고 불어. 그러면 횡령금을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여줄게. 이런 방식의 수사 관행들이 검찰에선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거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래서 검찰개혁이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이런 대안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하지 말고 판사가 수사와 기소, 재판 다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피해자 구제에 가장 신속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당연히 인정 안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소 위원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플리바게는 이제 좀 미국식 모델이고요. 네, 그렇죠. 플리바게는 이제 법원의 최종적인 이 판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당연한데 이제 우리 네. 법에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로 이제 진행해 보는 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네. 되게 이상한 무슨 동영상 광고들이 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기로 유도하는 듯한 이런 광고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추적해 들어가서 거기에 돈을 넣어가지고 돈의 흐름을 보고 얘네들을 일망타진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유일하게 있는 수사라고는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그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이 접수를 하는 경우에만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아무튼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냐면, 그래서 돈이 흘러가는 거를 받지 않습니까? 교수님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네. 그 개별 케이스에 대한 접근을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뭐 네.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상당히 위험한 질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튼 뭐 미국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적어도 아무튼 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 사건에 있어서는 좀 상당한 정도로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수사 기법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원 통제를 상당히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짠다 그러면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는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요거는 한번 해봐야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네.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사도 하고 공판도 진행하는 그런 그 예심 판사는 이제 프랑스에서 그렇죠. 뭐 이런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예심 판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예 판결까지 하는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네, 재판과 그렇게 기소가 네. 결합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우리 현대 사법 시스템은 네, 역행 안 절대 되니까.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는 질의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보학 교수님이 반론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해 주시고 반론은 마무리 좀 아니고요. 짓겠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플리 바게닝 권한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법원의 권한이고 수사하는 사람이 바게닝 권한을 갖게 되면 피의자는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봐주고 이건 자백하라 이랬기 때문에 버틸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의 검사들이 피의자는 물론이고 참고인 직접 조사도 하지 않는 이유가,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거짓 진술을 종용을 하고 또 바게닝을 하면서 사실상 사건을 만들어낼 위험성이 크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이 플리 바게닝 권한이라는 것은 절대 수사기관에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진짜 마지막 네, 발언입니다. 네, 네, 짧게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리바겐을 통해서 딱 수개만 기소를 합니다. 나머지 공범들은 다 와가지고 진술하고 적당한 형을 받고 이제 끝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요새 범죄 조직들은 다 1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100명들이 나와가지고 늘 다 재판을 받으면서 증언 거부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모든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재판이 늘어지고 늘어져가지고 모두가 아무튼 납득할 수 없는 정도까지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좀 해결할 방책은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우리 모성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수사기소 분리와 같이 갈 수 있는 논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